유진사는 양반 가문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에다 글도 명필이라 고을 사또도 어려워하는 지방 토호다. 어느 날 이방이 유진사를 찾았다. 장마철만 되면 유실되는 나무다리 대신 돌다리를 놓으려 하니 진사 어른께서 찬조를 좀. 유진사의 답은 싸늘했다. 알았네. 생각해보겠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신관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다. 유진사는 어떤 사람인가? 숙부가 숭정대부요. 처가쪽 큰 처남은 승지라. 신관 사또마다 예물을 들고 유진사를 찾았는데 사또께서는 이방의 말끝이 흐려졌다. 새로 부임해온 젊은 신관 사또가 한숨을 토하자 이방이 권했다. 사또 나으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으니 한번 시끄럽소. 고을 수장이 사사로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혈기방장한 젊은 사또는 이방의 요사스러운 입을 틀어막아버렸다. 십시일반 돌다리 놓는 거사에 부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헌금했다. 천변에 석공들이 묵을 막사를 짓고 이웃 고을에서도 석공을 불러 모았다. 입춘을 며칠 앞두고 돌다리 공사 준비로 분주했다. 그런데 공사 치부책을 꼼꼼히 정리하던 공방이 헌금 목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만냥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는데 기부자 이름이 없었다. 이 고을이 생기고 나서부터 돌다리는 수건사업이었지만 부임하는 사또마다 자기 뱃속 챙길 생각만 해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다. 그 일을 젊은 신관 사또가 저질러 놓고 본 것이다.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부자들이 또 헌금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력봉사를 하는데도 유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익명의 기부자가 또 나타나 만냥을 보냈다. 누굴까? 워낙 큰 공사라. 만냥은 난로 위에 눈덩이처럼 없어졌다. 그러던 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얼굴이 푸석푸석 부은 아가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사또를 찾아왔다. 그 앳된 아가씨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누가 아기 아버지인지 가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유진사댁 몸종이라는 말에 사또와 이방이 바짝 다가앉았다. 곱게 생긴 이 아가씨는 유진사댁 몸종으로 가시버시가 되기로 굳게 약속한 총각 집사와 가끔 함께 잠을 자는 사이였다. 작년 춘3월 안방마님이 친정아버지 생신 때 집사에게 고리짝을 매게 해 친정으로 간 사이 유진사가 덮쳤다는 것이다. 10달이 흐른 한 달 전 이모 집에 가서 해산하고 사또를 찾아온 것이다. 이방이 유진사를 찾아가 사또가 보잔다고 말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멋모르고 따라왔다. 육방관속을 모아놓고 사또가 손짓을 하니 한 달 전 말없이 집을 나갔던 몸종이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나타났고 집사도 나왔다. 유진사 어른과 집사는 한구멍 동서지간이여. 이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밝혀보시오. 사또의 설명에 육방관속들의 의견이 갈렸다. 유진사를 닮았다느니 총각 집사를 닮았다느니 분분하자 사또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 판단이 안 서는 모양들이네. 한 달 후에 온 고을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의견을 물을 것이요. 오늘 재판 끝. 유진사는 개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음물에 세수를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어 급히 하인을 한양으로 보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유진사의 숙부를 만나고 온 하인이 말했다. 나으리, 우리 고을 신관 사또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도승지의 외손자입니다. 한양에 사또 자기 집에서 다리를 놓는 데 쓰려고 만냥씩 2번이나 가져갔답니다. 며칠 후 유진사는 이방을 통해 10만냥을 보냈다. 사또는 유진사댁 몸종과 집사를 불렀다. 유진사에게서 받은 10만냥 중 3만냥을 몸종에게 주며 자네 덕택에 큰돈이 들어왔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몸종이 만냥을 성큼 떼서 다리 놓는데 보태 쓰십시오. 사또 나으리. 우리 세 식구는 남은 돈으로도 어디 갔어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사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저 아이가 유진사의 아이라면 어쩔 건가? 집사가 대답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날 밤 유진사가 발버둥치는 제 색시를 완력으로 치마 벗기고 고쟁이까지 벗겼지만
막상 사또와 이방, 공방이 푸하하하, 유진사 육봉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고 우하하하. 허진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문전옥답을 다 팔아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색주집으로 노름판으로 떠돌아다니는 한심한 파라코다. 부인은 진작에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 허진사 혼자 사니 끼니 건너뛰기를 밥 먹듯이 해 비쩍 마른 손가락이 더 길어졌다. 그런 허진사가 요 며칠 사이 바빠졌다. 동네 서당 훈장님이 이승을 하직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전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죽고 나자 빈소를 차리기도 전에 달려와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아이고 형님, 이게 어인일이요. 아이고 아이고, 일가 친척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훈장 부인은 허진사에게 매달렸다. 생전에 형님께서 큰일이 생기면 나만 믿는다 하셨소이다마는 아이고 아이고, 게을러 빠진 파라코가 어인일로 이 굳은 일을 도맡았을까? 재치로 들어와 아직도 젊은 훈장 미망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굵은 제복에 죽장을 짚고 허진사가 상주 노릇을 하더니 3일장을 지내고 출상, 허진산의 뒷산이 장지가 되었다. 허진산의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49제를 지내고 허진사의 은근한 압박에 훈장 미망인은 탈상을 했다. 서당으로 쓰던 셋집을 비워주고 나니 앞이 캄캄하던 차에 허진사가 찾아와 형님께 마지막 문병 갔을 때 형님이 제 손을 잡고 형수님을 부탁한다 하셨소. 제 집으로 갑시다. 훈장 부인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기와 틈으로 와송이 무성하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춤까지 올라왔지만 훈장 부인에겐 감지덕지다. 훈장 부인이 몸을 사렸지만 보름째 되는 날 비오는 밤에 술 취한 허진사가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온 훈장 부인 손목을 잡고 호롱불을 껐다. 은장도를 제 목에 대고 완강하게 저항할 처지도 아니어서 못 이기는 척 쓰러졌는데 훈장 부인이 깜짝 놀랐다. 훈장과는 너무나 달랐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나 되었을까. 술 한 잔 걸친 날이면 아흠아흠 헛기침을 해대며 천천히 위관을 벗어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껍적껍적 사타구니만 더럽혀 놓고 픽 쓰러지는 건 그래도 다행. 집 위에 해삼처럼 아예 되지도 않아 술 핑계 대기 일수이던 훈장이었다. 허진사는 색주집에서 갈고 닦은 화려한 솜씨로 36살 훈장 부인을 한 번에 몇 번이고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희한한 자세에 훈장 부인은 숨이 막혔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훈장 부인 은꼴댁을 극락으로 보내주더니 발길을 딱 끊었다. 초저녁부터 뒷물을 하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허진사는 안방을 찾지 않았다. 깊고 푸른 동굴 속에서 수십 년 잠자던 정욕을 깨워놓고선 본체만체 하니 은꼴댁은 조바심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그때 허진사가 나타났다. 형수님, 아침부터 빚쟁이가 오는 걸 봤지요. 먹고 살기를 찾아야겠소. 그날 밤 오랜만에 은꼴댁은 사지가 노긋노긋하게 회포를 풀었다. 허진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판이다. 허진사집 아래채가 주막이 되고 은꼴댁은 주모가 되었다. 손님이 들끓자 주머니가 두둑해진 허진사가 제 버릇개주나 강 건너 마을 청산과부를 꿰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다. 홧김에 서방질이라 주모 은꼴댁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객방 손님에게 눈을 감고 치마를 벗었더니 해우값으로 열량을 쥐어주는 게 아닌가. 온종일 술 팔아 국밥 팔아 남긴 이문보다 힘들이지 않고 짜릿한 재미도 곁들여 번 돈이 더 크자 은꼴댁은 깜짝 놀랐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허진사가 은꼴댁에게 청천벽력을 쳤다. 제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동원마당에 서게 되었다. 사또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 허진사는 듣거라.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주모가 살짝살짝 해우값을 버는 것에 내놈이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느니라. 허진사는 은꼴댁에게 이날 이때껏 합방한 날을 계산해 해우값을 지불하라.
허진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결국 허진사는 곤장 20대를 맞고 아래채는 음꼴댁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모가 갈림길에 섰다. 기둥서방을 드릴 건가 말 건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주모는 잘 알고 있다. 장점은 대충 이렇다. 사람들이 과부라고 깔보지 않는다. 엿장수고 갓장수고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양반이나 상것이나 노소귀천을 가리지 않고 약물을 찬 놈들은 과부 치마 벗길 궁리만 한다. 술에 취해서 주막이 파한 후에 안방으로 쳐들어오지 않나 곤방대에 불 붙인다며 부엌에 들어와 술상 차리는 주모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지 않나. 든든한 기둥서방이라도 있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술 처먹고 밥 처먹고 나서 돈 없다고 치부책에 외상 달아놓으라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놈들도 부지기수다. 해가 바뀐 외상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놈들이 어깨가 떡 벌어진 기둥서방이 치부책을 코앞에 펼치면 전대를 풀든가 물납이라도 한다. 국밥을 한참 먹다가 제 머리카락을 국밥 속에 넣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새국밥 가져오라 떼쓰는 놈, 술 2잔을 따르니 호리병이 바닥났다고 깽판치는 놈들도 기둥서방의 고함에 쑥 들어간다. 장작도 패고 구석구석 소재도 하고 지붕 고치는 것도 기둥서방 몫이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만만찮다. 주막집 주모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것이다. 바로 하룻밤 운우의 정을 나누고 해웃값도 챙기는 것. 온종일 눈물 흘리며 아궁이에 불 지펴 국 끓이고 밥에 상 차려내고 고두밥 쪄서 누룩과 버무려 탁배기 걸러내 팔아도 늦은 밤 호롱불 아래서 계산을 해보면 별것이 없다. 땀 흘린 품값을 제쳐놓더라도 매상고에서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한숨만 나온다. 그런데 남정네와 하룻밤 자고 나면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재료비 한 푼 안 들어간 해웃값은 고스란히 알돈이다. 허나 기둥서방이라고 들여놓으면 그 짓을 할 수 없다. 또 하나, 기둥서방은 기둥서방일 뿐인데 이게 주인 행세를 하며 친구들을 데려와 공짜 술을 주거나 돈통에 손을 대기도 한다. 청풍 나루터 주막, 39살 주모는 아직도 박가분을 바르며 눈 밑에 잔주름을 감추고 처녀까지는 몰라도 청상과부 행세는 할 수 있는데 한 해 전에 왈패들 등살에 못 이겨 호라비 우서방을 기둥서방으로 맞아들였다. 지난 단오날 씨름판에서 황소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주막으로 들이닥쳐 술 한 독을 다 비우고 호탕하게 웃어 젖히는 게 너무 멋있어 주모가 먼저 꼬리를 쳐서 우서방을 안방으로 끌어들여 호롱불을 껐다. 그 큰 덩치로 꾹꾹 누르는 통에 주모는 3번이나 숨이 넘어갔다. 이튿날부터 우서방이 안방을 차지하고 가끔 문을 열고 큰 기침을 하니 조무래기 왈패들이 얼씬도 못했다. 우서방은 부러진 평상다리도 고치고 수채구멍도 치우고 밤이면 주모를 기절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6달을 착한 기둥서방으로 보내더니 6달이 지나자 저작거리 건달 생활이 그리웠던지 주막을 나가 쏘다니기 시작했다. 노름판에 매달려 열흘씩 집을 비우고 가뭄에 콩나듯이 주막으로 와도 곤드레만드레 쓰러져 코를 골아 부엌에서 뒷물하고 온 주모를 뚜껑 열리게 했다. 외상값 받아서 노름판으로 직행하는 일도 생겼다. 우서방이 타지로 원정 도박을 갔다가 보름 만에 주막으로 돌아올 때 새벽닭이 울었다. 안방 문을 열자 주모는 발가벗은 채 이불로 몸을 감쌌고 어떤 놈이 옷을 옆구리에 잔 채 튀는 걸 우서방이 낚아챘다. 불을 켜고 보니 약재상을 하는 부자 홍첨지였다. 우서방과 홍첨지가 탁배기를 주고받으며 흥정을 시작했다. 홍첨지가 100냥부터 시작해 1000냥까지 올렸으나 우서방은 팔자를 고치겠다는 듯이 3000냥을 요구했다. 결국 세 사람은 사또 앞에 서게 됐다. 주모가 친정아버지 보증빚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기둥서방은 외상값을 받아 노름판에 간다.
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한 게 먹혀들었다. 사또의 판결은 이랬다. 기둥서방의 본분을 망각한 우서방은 홍첨지의 멱살을 잡을 권한이 없다. 주모로부터 기둥서방 직책에서 해고됐으니 앞으로 주막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홍첨지는 주모에게 해웃값으로 1000냥을 지불하라. 나루터 주막집 구석진 방에 노름판이 걸쭉하게 벌어졌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희미하게 피운 관솔불 하나는 사람 얼굴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인데 노름꾼들은 용하게도 골패를 잘 읽는다. 보부상의 홍삼 도매상, 돈놀이 최부자, 유기전 오부자, 옹기종기 모여 따그닥따그닥 골패 소리에 엽전 소리만 쨍그랑거린다. 그때 꽈다당, 갑자기 골방문이 부서지며 덩치 큰 포졸 하나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대갈통이 박살나기 전에 병력 같은 고함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싼 채 방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엉덩이를 세웠다. 내일 해가 뜨면 모두 동원으로 모이렸다. 포졸은 판돈을 몽땅 쓸어 자루에 담더니 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배 끊어진 지가 언젠데 포졸은 나루터로 달려갔다. 한 척뿐인 나룻배와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놈 잡아라.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노름꾼들이 달려나왔지만 벌써 쪽배는 가짜 포졸을 싣고 장마 뒤끝에 신누런 황토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렇게 강을 건너간 가짜 포졸은 솥뚜껑만한 손으로 엽전을 덥석 집어 뱃사공에게 건넨 뒤 노를 빼앗아 강에 던져버렸다. 떠돌이 노름꾼 가짜 포졸 만드기는 성큼성큼 어둠 속을 걸어갔다. 전대는 넘쳐나고 거사전에 간덩이를 키우려고 벌컥벌컥 마셨던 술이 그제야 얼근이 취했다. 30리를 걸어 객주집에 다다른 만드기는 노름판에서 털어온 돈을 펼쳤다가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다. 엄청난 돈이었다. 고향에 가서 기와집을 짓고 논밭을 사고 참한 색시를 얻으리라는 단꿈을 꿨다. 이튿날 만드기는 우선 말 한 피를 샀다. 이어 통영각과 한산세못이 바지저고리에 비단 두루마기를 사입었다. 원래 좋은 허우대라 사대부 집안의 맏아들 모양새가 되었다. 그 길로 말을 타고 70리나 달려 진주 땅에 다다랐다. 만드기는 술을 실컷 마시고 고기도 실컷 먹고 촉성루 아래 남강에서 뱃놀이도 했다. 그렇지만 딱 하나가 모자랐다. 어둠살이 내리자 만득은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집 주모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요리상을 차려내오고 색시 하나를 데려왔다. 순간 만득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녀인가 인간인가 구미호인가. 주모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만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약주 드실 때 술잔만 올리면 20냥, 머리를 올려주려면 2000냥을 주셔야 합니다. 색시에게 술잔만 받기로 하고 술을 마시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기 짝이 없다. 행동거지도 조신해 내친 김에 머리를 올려주기로 했다. 뒷방에 금침을 깔아놓고 만드기 촛불을 끈 뒤 옷을 훌훌 벗었다. 그런데 색시가 한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는 것이다. 만드기는 술이 확 깼다. 촛불을 다시 켜고 색시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사화에 휩쓸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귀향을 갔단다. 오빠 둘은 옥살이를 하고 여동생은 이모 집에 숨어서 아버지와 오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색시는 별 도리가 없어 정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1500냥에 이곳 진주 기생집으로 팔려왔다는 것. 만드기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색시의 손목 한번 잡지 않은 채 밤새도록 마주 앉아 얘기만 나눴다. 동이 트자 만드기는 2000냥을 색시 치마폭에 던져놓고 고향 산청으로 떠났다. 그래도 아직 수중에 500냥이 남아있었다. 그 후 조정이 한바탕 들끓더니 사화가 반전되었다. 이듬해 봄, 만드기가 고향 땅에서 일야,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말과 가마를 타고 그 색시 일가족이 내려왔다. 몸을 더럽히지 않은 색시가 곧장 한양에 올라가 약혼자를 찾았지만
벌써 다른 규수와 혼례를 올린 후였다. 그렇게 찾아온 색시와 만드기는 산청 땅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